서울에서 동남쪽으로 어선을 타고 3시간. 우리 땅 독도가 위용을 드러냅니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독도연해는 어족이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독도 바닷속의 모습이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동해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독도 주변 해양 생태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심 21m 해저로 내려가자 안반을 뒤덮은 붉은색 생물들이 보입니다. 산딸기처럼 작고 둥그런 표면에 안개꽃 같은 촉수가 달려 있습니다. 온대성 연산호 바다딸기입니다. 몇 년 전부터 독도 해역에 새를 넓히면서 처음 관찰된 5년 전보다 면적이 15%나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따뜻해지니까 경쟁에서 이제 그 공간 경쟁에서 그 좀 더 유리한 종들이 생식을 더 많이 하고 자리를 잘 차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길이 12cm, 머리 위에 털모자를 쓴 것 같은 이 주황색 물고기는 보통 따뜻한 타이완 해역 등에서 서식합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 처음 발견되면서 동해빈을 베도라치라는 이름을 새로 붙여줬습니다. 적도 인근 인도네시아에서 제주도까지 서식하는 아열대성 희귀어종도 간간히 포착됩니다. 제주 특산물이던 아열대 어종 자리돔은 이미 독도의 터줏대감이 된 지 오래입니다. 10년 사이 개체수가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솔배간팽, 능성어, 북바리 같은 난류성 어종들도 독도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수온 변화 자체가 사실은 따뜻한 물이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그 해류를 포함해서 우리 바다 전체가 사실은 끓고 있는 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독도 앞바다의 여름철 수온은 꾸준히 상승해 2.2도가 뜨거워졌습니다. 지난해 독도 앞바다에서 관찰된 어종의 60%는 난류성, 5년 전보다 15%포인트나 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함께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우리 바다. 그 속에선 이미 난류성 생물들이 서식지를 넓히며 바다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네, 방금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박영민 기자가 저기 양복을 입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KBS 이제 D라이브에서 처음 마련한 이 LED 스튜디오에서 방송한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두 분과 함께 방금 나간 이 독도 바닷속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일단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KBS의 박영민 기자 그리고 홍성백 촬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관중이 없어서 좀 뻘쭘하지만 저희끼리 셀프로 지금 댓글이 안 보여서 그렇지 접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 갔다 오신 거예요? 일단 리포트는 어제랑 그제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저희가 독도에 갔다 온 거는 울릉도까지 포함해서 8월 27일, 8월 말에 갔다가 4박 5일을 다녀왔습니다. 4박 5일 내내 잠수한 거는 아니죠? 네, 저희가 3일 정도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에서 오가는 기간 빼고는 계속 바다에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수온이 올랐다고 지금 보도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수온은 우리랑 좀 되게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온이 오른다고 하면 당장 공기가 더워지니까 아는데 이 수온이 한 1도, 1.5도 정도 오른 게 어느 정도로 올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리포트나 출연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다 수온이 1도 오르는 거는 육상에서 기온이 5도 이상 오르는 5도? 거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여름이 뭐 작년 여름이 평균 30도 정도였는데 올 여름은 계속 35도 정도가 계속 됐다고 보면은 얼마나 이게 큰 차이인지 좀 체감이 좀 되실 겁니다. 확 오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다이빙을 할 때도 좀 미지근한데 이게 느껴져요? 근데 사실 독도 해상은 되게 차가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았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다이빙하러 들어가면 일단 표층 수온이 그때 이제 제가 컴퓨터라고 이제 수중 장비를 차고 들어갔는데 그때 27도로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물에 들어갔는데 확실히 이렇게 차갑다, 냉탕이다라기 그런 느낌보다는 생각보다 따뜻한데? 라는 미적지근한데? 미적지근한 이런 느낌? 저희가 수온에 따라서 입는 슈트의 두께가 달라지는데 그래요? 예, 두께가 점점 얇은 걸 입어도 춥지가 않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몸으로. 예, 그런 게 체감되면서 확실히 수온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두 분이 어떻게 다이빙을 했는지부터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KBS에서도 수중 촬영, 수중 취재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박영민 기자 지금 재난미디어 센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중 촬영 많이 하세요?
수중 취재를 자주 나가지는 못하고 이제 네. 데일리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기획으로 한 2-3달, 서너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수중 취재를 나가서 어떤 관련된 아이템을 취재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취재 때문에 다이빙을 배우셨나요? 사실은 약간의 그런 이제 뭔가 약간의 욕심? 의지와 욕심이 좀 이렇게 좋게 말하면 의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네. 수영을 못 하거든요. 물을 무서워해서. 그러세요? 원래는 이제 제가 발이 이제 땅에 안 닿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제가 그래요. 네, 제가 그랬는데 이제 성백 씨랑 취재에 나갈 일이 좀 자주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그 수영을 못 하더라도 네. 안전하게 바닷속을 들어갔다 올 수 있고 이게 저희가 육지가 30% 정도 지구에서 차지하고 나머지 70%가 바다잖아요. 네. 그 70%의 세계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한번 호기심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홍성백 촬영 기자한테 결국 다이빙 영업을 당했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제가 사실 홍성백 촬영 기자에 대해서 이제 사내망으로 제가 오늘 번호를 처음 저장했어요. 근데 그 정보를 보니까 이메일 아이디가 다이브 홍인 거예요. 아니, 다이빙을 그러면 회사 들어오기 전부터 했다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이 수중 촬영은 조금 하셨던 거예요? 제가 다이빙 시작은 고등학교 때 시작을 했고요. 해양 환경이라든지 레저에 관심이 많아서 이 다이빙을 좀 더 전문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라는 걸 느껴서 한 10여 년 전에 그 강사 자격증을 땄고 계속 다이빙 활동과 수중 촬영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강사 자격증을 10여 년 전에 땄으면 이른바 수력이라고 하나요? 그 물 경력은 어느 정도, 잠수 경력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 18살? 17살 요때 딱 저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한 20년 가까이 이제 나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네, 이제 사실 KBS 입사하기 전에도 수중 촬영을 많이 진행했었다고 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독도 해상을 거의 20m까지 내려갔다고 리포트에서 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좀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육상에서 촬영할 때랑은 좀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일반적인 촬영하고 그 수중 촬영하고 다른 점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수중 촬영은 일단은 열악한 다이빙 환경에서 그 열악한 바닷속을 그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다이빙 레벨이 먼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닫혀진 시각하고 이 압박받는 상황 속에서 그 내가 찍어야 될 그 촬영 대상을 빠르게 인지하고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수중 촬영 장비를 능숙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거 당연해야 하는 거고요. 카메라가 아예 종류가 다른 거죠? 네, 종류도 다르고 전용 그 수중 하우징이 있어서 그 하우징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수중에서는 그 빛의 흡수 작용 때문에 한 5m 구간서부터 그 빛이 파장이 큰 그 빨간색부터 이렇게 사라져요. 그래서 한 무지개색으로 흡수가 빨간 5초 순으로 사라져서 그 한 30m 정도까지 가면 거의 파란색밖에 안 남게 돼요. 근데 저희 뒤에 나오는 화면은 거의 색이 다 살아가지고 나오잖아요. 이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이 맑고 해가 딱 12시경이어서 낮이어서 해도 많이 돌았고 시야도 좋았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수중 라이트를 쳐서 그 카메라 앵글 안에 그 라이트가 조사가 잘 돼서 골고루 원색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찍어야 되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뒤에 LED 월이요. 이 박영민 기자하고 홍성백 촬영 기자가 직접 독도 바다에서 촬영해온 화면이죠. 지금 같이 보고 계신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내려가면 아까도 난류성 어종이 많아지고 뭐 이런 설명해 주셨잖아요. 내려가면 구분되세요? 얘는 난류성 어종이다. 얘 난류성 어종 많아졌다. 이 구분 되나요? 사실 저도 이제 뭐 수산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공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에게는 익숙한 물고기면 저거는 뭐 다금바리 아니면 뭐 능성어 이 정도까지 뭐 대략적인 구분은 가능하지만 얘 열대 느낌인데 이런 정도? 이제 그런 종류의 구분은 가능하지만 이제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는 또 못하기 때문에 이번 취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수산학을 또 전공하시고 연구를 계속 이 독도 앞바다를 하고 계신 전문가 팀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홍성백 기자는 이제 뭐 10몇 년을 다이빙을 했다고 하니까 실제로 독도 바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번에 갔을 때 어종이 확실히 변했는데 얘가 여기 있네? 실제로 이런 느낌 받으셨어요? 제가 그 해외나 동남아 다이빙도 많이 다녔는데요. 거기서 봤던 애들이 이렇게 제가 여기 있네 할 정도로 독도 바다에서 발견된 어종들도 있었고요. 어떤 종류가 좀 있었나요? 이렇게 돔입니다. 이렇게 파랑돔이라든지 이렇게 파란색, 노란색 해외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열대 어종들이
바위틈이나 이런 데서 심심치 않게 보였고요. 그 일부 학자들이나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그 열대 바다의 최북단이 벌써 경북 울진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올라왔다고 하셔요. 꽤 올라온 거 아닌가요? 사실 제주도 정도에는 네,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전까지는 제주도는 이미 열대화 됐고요. 그 북단이 벌써 이제 부산, 울진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심심치 않게 그런 동남아에 있는 열대 어종들이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어종이 좀 어떻게 달라졌나요? 보니까 명태 이런 건 아예 안 잡힌다고 하던데. 네, 이제 뭐 어쨌든 수온이 계속 이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변해 오면서 사실 원래 동해에서는 명태가 굉장히 많이 잡히고 또 오징어도 굉장히 많이 생산량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바다 수온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그 명태 어장 자체가 우리 해역을 넘어서서 러시아 인근까지 올라가서 이제는 사실 원양 조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국산 명태를 이미 찾아보기가 힘들어졌고 오징어도 사실 이게 난류성 어종이에요. 오징어 자체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해류를 따라서 밑으로 더 내려갔다가 이게 이제 올라오면서 동해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서해가 더 따뜻해지다 보니까 서해 쪽으로 가다가 길을 틀어서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원래는 울릉도 오징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지금은 서해에서 조업량이 더 많아진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서해산 오징어는 좀 생소한데 뭐 울릉도 한치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그게 다 기후변화의 영향인데 자, 지금 이제 리포트에서 봤던 것 중에 특이한 생물이 바다 딸기였어요. 얘는 원래 우리나라 바다에서 찾아보기 좀 어려운 생물인가요? 독도에서 일부 발견됐는데 요번에 탐사를 가서 확인한 결과 15% 이상 그 서식지가 넓어졌고요. 기존에 저희 동해바다 인근에서는 사실 보기가 힘들었던 생물입니다. 그 21m 정도, 그러니까 수심 21m 정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봤는데 바위에 빠글빠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럴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네, 저희가 그 바다 딸기를 정확하게 찍은 수심은 24에서 25m 정도 됩니다. 높이로 따지면 아파트 8층에서 10층 정도 되는 깊이의 그 수심인데요. 우리가 육상에서 받는 그 대기의 압력의 3배가 넘는 압력을 받는 지점이에요. 그 지점에 내려갔을 때 그 산호들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굉장히 붉은색. 그러니까 그거는 좀 뭐 딱딱한 산호 같은 거예요. 좀 낯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화면으로 봤을 때 느낀 거는 이름이 바다 딸기라 그런지 좀 젤리 같기도 하고 얘 왠지 먹을 수 있는 건가? 뭐 다른 생물들이 먹이로 먹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연구의 대상이기도 하고 이제 보호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지는 행위 없죠. 자체는 좀 어렵지만 들어보니까 이제 이게 온대성 연산호라고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산호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딱딱하지 않은 성질의 산호가 이제 연산호고 딱딱하면 돌산호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제 말랑말랑한 느낌이다라고 이제 저도 어떤 전문가분들한테 전해 들은 겁니다. 네, 저희가 생태계 보호를 충분히 하면서 취재를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박영민 기자가 해줬는데, 자, 여러분 지금 저희 등 뒤에 보이는 게 이게 독도 바다의 화면이에요. 앞에 있는 홍성백 촬영 기자 그리고 박영민 기자가 직접 촬영해 왔는데 독도 바다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가 더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함께 듣고 계십니다. 자, 수온이 이렇게 올라갔다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어종도 변화했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바닷속에 생물이 뭐 온대 어족이 늘어나고 명태를 못 먹는 것 정도는 그냥 날씨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식탁이 좀 바뀌나 보다 정도의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바다 수온 자체가 오르면서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그게 작년인가 지난해 태풍이 굉장히 많이 한반도에 7개가 9월, 10월 가을 태풍이 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일단은 보통은 따뜻한 동남아 쪽에서 발생을 해서 쭉 타고 올라오다가 우리나라에 올라오기 직전에 이제 힘을 잃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바다 수온이 낮기 때문에 이게 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바다 수온이 높기 때문에 그냥 그 힘을 가지고 계속 한반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그 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미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게 실제로 내 삶에 위험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직접적이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더워질수록 그 에너지가 유지가 되면서 한반도에 계속 온다는 건데 실제로 촬영 기자들이 비 오는 날 정말 최전방에서 고생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입사가 몇 년 되셨죠?
KBS에 들어온 지는 이제 2년 됐습니다. 2년? 네. 2년이면은 박영미 기자보다 후배인 거죠? 그쵸. 근데 이제 그 직전 경력이 있으니까. 아, 있어가지고? 네. 아니, 저는 좀 궁금한 게, 제가 예전에 신입일 때는, 제가 조금 더 선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많이 선배인 것 같아요. 태풍이 그렇게 막 강력하게 왔던 적은 뭐 한 3, 4년에 한 번 정도였고, 비가 이렇게 막 우기처럼 오는 경험을 많이 못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회부를 떠난 지 좀 오래됐으니까, 날씨 취재나 특히 재난센터 있으니까, 네. 그런 날씨 변화 같은 게 실제로 좀 체감이 되세요? 그쵸. 이제 제가 사회부에 있다가 3, 4년 정도 있다가 또 재난센터로 왔는데 네. 그 기간 합치면 저희가 최근에 3년, 3, 4년 정도를 보면은 네. 지금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에는 굉장히 더웠었고요. 폭염이 연일 이어져서 정말 더웠었고 네, 저도 최악의 여름이었죠. 취재하다 많이 탔는데 그 다음에는 또 태풍이 정말 많이 왔었죠. 가을 태풍이. 네. 그 다음에 또 작년은 또 저희가 또 돌이켜 보면 굉장히 비가 정말 장마가 정말 오래 또 40일 가까이 맞아요.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한강도 오랜만에 그 넘치고. 올림픽대로가 잠기기도 하고 그런. 저도 그 현장 갔었는데 그게 다 이 해수면 온도 상승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 종합적인 같은데요. 기후 변화의 어떤 영향을 우리나라도 네. 받고 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어민들 양식어장이 지금 폐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수온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어민들 만나고 네. 오셨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이야기들을 하던가요? 저희가 일단 찾아가기 전에도 7월 말쯤에 저희가 또 폭염이 며칠 또 이렇게 며칠 엄청 계속이 더웠죠. 됐죠. 비 하나도 안 네. 오고. 그때 또 바다 수온이 많이 오르면서 남해안 일대에는 또 이렇게 많이 많기 때문에 이게 또 그러니까 어떤 파도나 이런 태풍의 영향이 또 적은 곳들이 있어요. 파도가 네, 늘 네. 잔잔한 곳. 이런 곳들에서 또 양식 어류를 키우거나 어패류 같은 걸 키우는 이런 주로 양식 시설이 굉장히 많죠. 굴, 김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이나 이런 뭐 어떤 어류를 키우는 곳도 있고 그런 양식 것도 시설 있고, 중에서 네네. 네. 근데 그런 양식 시설들이 남해안 일대에 굉장히 많은데 또 남해안 수온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그래요? 이게 수온에 적응을 못한 이렇게 어류들이 또 폐사하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갔을 때는 이제 제가 소개했던 기사들 중에 유령멍게 봤어요. 네. 유령멍게라고 약간 해파리랑 좀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좀 큰 미더덕 같다라는 느낌을 네. 이렇게 좀 손에 잡았을 때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유령멍게가 양식장 일대에 또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빠르게 많이 번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기사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가리비는 이렇게 통발을 이렇게 수심 5m, 6m 정도까지 넣어가지고, 잠기게 층층이 해가지고. 이렇게 가리비 같은 걸 넣어놓는 건데, 아. 그 사이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굉장히 빠르게 번식을 하루에 500개씩 알을 낳거든요. 여름철에는. 500개씩 낳고 그 알이 성체가 되는 기간이 또 하루가 또 되지 않아요.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무한중식 늘어나는 거죠.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통발이 무거워지게 되고 같은 또 수온에서 이렇게 같은 층에서 수온층에서 먹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자라야 될 어패류들이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하게 되고. 아, 그러면 그 어족자원들이 네. 자라야 될 자리를 쟤네가 차지를 해버리면서 양식이 완전히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네요. 네, 제가 만났던 어미는 이 통발을 그래서 제때제때 확인해서 갈아주지 않으면 네. 이 정도면 되겠자고 갔는데 이렇게 어떤 통발이 달려있는 어떤 밧줄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또 스티로폼 무게를 또 맞춰가지고 바다에 띄워놓는 거거든요. 네네. 가보면 스티로폼이 이만큼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 내려갔네? 하고 보면 더 많이 깊이 무게 때문에 내려가 있던 거죠. 그래서 또 이게 눌려버리게 되면 이게 숨을 네. 못 쉬니까 폐사하는 경우도 생겨요. 아, 그런 네. 경우가 잦았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요 옆에 같이 나가는 화면이 예. 같이 나가는 저 지점이 수심 5m 지점이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방금 저 옆에 지나가는 거? 수심 5m 지점이었는데 수온이 27도가 나왔어요. 27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지점까지 수심이 이렇게 더울까 하고 더 내려가 봤거든요. 네. 10m까지 가도 27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냥 그러면은 네. 서늘한 느낌은 거의 안 들죠. 서늘한 게 아니라 물 속에 있는데도 덥다는 땀이 나나 할 정도로 더운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 잘 몰라서 그런데 보통은 바다에서 수심 10m 정도면 수온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하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8, 9월, 10월이 바다 온도가 제일 따뜻한 수온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예년 같으면 지금 정도면 20도 내외, 20도? 네, 동해 바다의 경우. 네. 그러니까 남해나 제주도는 조금 더 따뜻할 수 있는데
27도 정도면 굉장히 더운 수온입니다. 아, 그렇군요. 바다에 있어도 땀이 날 정도라고 지금 홍성백 촬영 기자가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해조류들이 보이는데 이제 김도 양식이 불가능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기후 위기가 점점 이제 현실화되면서 2019년에 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제 기후변화에 관련된 수산업 관련 백서를 내놨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럼 기후변화가 우리 뭐 양식장이나 이런 수산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럼 이걸로 삶을 영위하는 어떤 어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5년마다 기록을 하겠다고 백서를 냈거든요. 근데 그 백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IPCC라고 이제 국제기구가 있어요. 기후변화에 관련된 그런. 거기서 보고서를 내잖아요. 네, 그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 수온이 지금 이대로 계속 탄소 배출이 계속되고 멈추지 않으면 6도 이상 더 오를 거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요? 30도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인가요? 그렇죠. 표층 온도가? 네. 그렇죠. 더 오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 한반도 해역이 아열대성 바다처럼 굉장히 빨갛게 지도에 표시가 돼요. 수온이 이만큼 오른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그게 우리 뭐 식탁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어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태풍이 힘을 받은 상태로 뭐 아열대 지방처럼 우리나라를 강타하면서 피해도 커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연쇄적인 작용이 일어날 거로 보이는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이제 대책 아닐까요? 근데 이게 대책이 있나요? 지금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한다고 발표했나요? 일단 대책은 국제적인 대책인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1.5도에 이제 저희가 약속이라고 해서 지금 2030년, 2050년까지 우리가 1.5도를 더 올려선 지구의 온도가 올라서는 안 된다, 기온이 올라서는 안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각국이 어떤 각종 이제 이산화탄소나 이런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목표치를 설정하고 줄이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런 변화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일단은 그리고 또 이게 멈출 수 없는 변화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당장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을 하고 바다가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기록을 하자. 이제 이런 어쨌든 그런 흐름 자체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후변화에 관련된 백서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6년 전부터는 이제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라고 해서 우리 바다의 해역을 또 갯벌, 습지,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다녀온 거는 연안 생태계, 안반 생태계 조사예요. 이게 안반 근처에 사는 생물들은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거기에 털을 잡고 사는 생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물들이 그럼 해년마다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런 조사를 또 진행을 해서 그런 어떤 플랑크톤의 어떤 수치 변화 이런 것들까지 계속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록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기록 취재를 하실 예정인가요? 최근 몇 년간 그 바다 변화를 보면 사실 체감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10년 주기 이상으로 늘리게 되면 이 바다가 변했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서서히 변한 바다를 지금 아무도 그 체감 못하고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눈에 안 보이니까요. 네, 이거를 조금 더 심각성을 알리고 제시하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저희한테 아까 박영민 기자한테 다이빙 영업했다고 하시면서 한 얘기가 지구의 70%를 덮고 있는 세상인데 거기를 모르는 게 너무 아쉽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10여 년 다이빙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처음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그러면 그 변화는 눈에 보일 정도로겠네요? 제가 이번에 우리가 독도를 촬영하면서 울릉도도 같이 조사를 했어요. 아, 가셨어요? 근데 제가 똑같은 포인트를 2015년도에 갔다 왔는데 이 지금 뒤에 보시는 게 감태거든요. 미역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게 감태예요. 근데 같은 울릉도 포인트에서도 이 감태와 대왕이라는 이런 해조류가 많이 사라진 게 좀 보였고요. 사라졌다거나 이 서식지의 수심층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일부 바다 쪽 사이트에서는 갯녹음 현상이 보이는 곳까지도 있었습니다. 갯녹음은 뭔가요? 바다 사막화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 안반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게 되고 이 어떤 지금 옆에 있는 물고기나 이런 어류들은 또 이런 해조류 근처에 숨어서 잠도 자고 이렇게 생활을 또 영위하거든요.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안반에 어떤 석회질의 어떤 물질만 남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가 정말 황폐화되는 거예요.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군요. 백화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허옇게 뭐가 내려앉는 모습이 그렇게 보이나 보죠? 그게 국내 연안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5월 달에 보도했던 내용이 또 있기는 있는데 그게 이제 바다숲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바다숲이라는 걸 또 조성을 해서 살려보겠다 이런 노력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 숲 만들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비슷합니다. 그럼 독도 해역은 다시 조사하러 가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사실 독도가 일반인들이 참 가기 힘든 맞아요. 곳입니다. 하늘이 바닷길을 열어줘야 갈 수 있는 데라고 네. 하잖아요.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는데. 네, 덕을 쌓으셨군요. 진짜 저희도 2번이나 연기돼서 그래요? 예, 네. 갔다 왔어요. 2번 날짜가 잡혔는데 그 2번에 태풍이 또 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2번 연기된 끝에 가게 됐고 다행히 그날은 또 굉장히 맑아서 입도까지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군요. 저희도 여기 KBS 파노라마 CCTV로 독도 상황을 자주 보는데요. 날 맑은 날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갔는데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취재를 또 가실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이런 기후 변화라든지 생태 조사가 좀 더 이루어지면 저희가 갈 수 있는 데로 가서 네. 또 조사하고 촬영해서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 함께하고 계신데 저희가 사실 댓글을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 태블릿을 안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전달을 못 드려서 너무 아쉬워요. 김값 오르겠다고 크라이시스님이 댓글 올려주신 게 이렇게 올렸는데 김값이 오른다기보다는 한국산 김을 못 먹는 게 잘 그렇죠. 아쉽겠죠. 사실 수입되면 뭐 값은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릴라 더프트님 발로 뛰는 기자님들 제일 멋짐이라고 올려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네. 실제로 저희가 뭐 마라도까지도 육상은 왜 못 가겠습니까? 외국도 가는데 바닷속 취재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모르는 세상인 것 같고. 맞아요. 이게 그 사실은 어떤 KBS라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또 그래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 바다 취재하는 게 어쨌든 이렇게 저희도 한 달 동안 거의 어쨌든 3주에 걸쳐서 미뤄진 거잖아요. 네. 이게 원래 8월 중순에 가려다가 말로 밀리고 또 거기서도 태풍이 와서 이틀 더 뒤로 미루고 들어간 건데 이게 어쨌든 충분한 기간도 주어져야 되고 그만한 장비와 또 인력 이런 것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또 사실은 자, 인력이 적은 데서는 또 이게 쉽지 않거든요.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장님, 박영 기자, 뭐 장비를 더 충원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말씀하셔야 돼요. 장비 정말 필요하죠. 아, 그래요? 네. 아주 많이 필요한데 그 화면으로 네. 볼 때는 뭐 KBS 딱지도 붙이고 되게 좀 네. 잘 갖춰서 가신 것 같았는데 일부러 노리고 그렇게 딱 만들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방송 한 1분 남았는데 빨리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 그 가장 좋은 카메라가 좀 필요합니다. 카메라? 네, 수중에서 어종을 찍어야 할 때 네. 어류들이 사람 보면 많이 도망가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가까이 붙을 수가 없는데 수중에서 줌이 들어가서 어류를 좀 찍을 수 있는 지금은 못해요. 지금 가까이 가야 돼요. 지금 줌이 안 되는 가까이 카메라. 가면 막 도망가고 막 네. 조명크는 물고기들이. 도망가고 정말 어려운 네. 거. 그래요? 네. 아, 저희가 진짜 이 기후변화를 제대로 기록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주신 수신료를 아깝지 않게 쓸 수 있도록 이 얘기까지 저희가 다 이렇게 영상에 담아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독도 바닷속을 취재한 우리 취재기자 박영민 기자 그리고 홍성백 촬영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